네,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9월 모의평가 대비 영어 영역 출제 경향 분석 및 학습 전략 설명을 맡게 된 도원고등학교 이정호 선생님입니다. 네, 지난번에 영상으로 선생님을 만난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지난번에 강조했던 그 내용들이 6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라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제 15분 정도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지금 여기 첫 번째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간접 연계로 이제 대수능 영어 영역이 바뀌었지만 결국에는 이 세 가지 정도를 좀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어휘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영어를 외국어로서 접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영어 학습 상황이, 그리고 대학교 진학했을 때 어떻게 영어로 쓰여져 있는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습득하는가가 대한민국 고등학교 영어 교육의 주된 목표 중에 하나다 보니까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평가로 바뀌고 여러분이 EBS 연계교재로 공부했던 지문들이 그대로 수능에 출제되지 않게 되면서 이 평가원 측에서 어휘를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을 쓴 흔적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휘 수준을 교육과정 범위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모습들이 보이는데, 평가원이 이렇게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어휘 역량 자체가 어느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으면은 고득점 받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어휘를 탄탄하게 가꿔야 하는데, 갈고 닦아야 하는데, 그 토대가 여러분 동사라는 점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조금 이따가 단서,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6월 모의평가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어요. 한 줄로 요약하면은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 처음 보는 동사, 처음 여러분이 만나게 된 동사, 뜻을 당연히 모르겠죠. 처음 봤으니까. 그때 바로 외웁니다. 그때 그 단어를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다시 그 단어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단어는 이제 시험에서는 등장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의 경우에는 적어도 여러분이 몰랐다, 생소하다, 반드시 여러분 걸로 만들고 갈 수 있도록 합니다. 빡지를 쓰거나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입으로 중얼중얼 5번 정도 발음하면서 그 뜻이 우리말로 뭔지를 이렇게 빨리빨리, maintain 같은 경우는 maintain 유지하다, maintain 유지하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이야기하면은 잔상이 남을 거예요. 그럼 다음번 독해 지문에서 메인테인을 보면은 뜻이 우리말로 어렴풋이 떠오를 거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공이 된다는 이야기, 그게 있어야지 여기 적힌 것처럼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보면 영어 읽기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도 한데, 처음 보는 글일 거예요. 여러분이 평가원 시험장에 가서 만나게 되는 그 평가원 지문들은 그 처음 보는 글도 여러분 주제는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그 역량이 있냐 없냐가 여러분들 원하는 등급 받을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도 조금 이따가 근거와 함께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수많은 친구들이 조금 반성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선생님들도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ACB 같은 경우에는 글의 흐름에서 거의 나온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꼼수, 학생을 위한 마음으로 그런 걸 수도 있고, 학생 입장에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 꼼수를 이제 자꾸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번 평가원에서 이번에는 좀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글의 흐름도 ACB로,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일치 문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보통 내용 일치 문제는 여러분들 지문을 끝까지 읽게 만들기 위해서 답이 4번, 5번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일부러 2번까지 끌어올렸던 적도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밝혀진 게 아니고 확인이 됐거든요. 이런 것처럼 꼼수에 의존하기보단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공, 어휘력, 그리고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각 유형별로 여러분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라는 방법들은 사실 있어요. 이건 꼼수랑은 좀 별개의 문제인데, 그 유형별 풀이 전략을 갖다가 잘 익히는 학습, 요게 여러분들 이제 구모를 넘어서 수능에까지 고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론이란 걸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여기 보면 알겠지만 듣기는 15문항 기존에 연계됐던 게 11문항 연계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소재 자체가 그냥 연계될 뿐이지 체감을 이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연계가 되었구나 정도로 파악하고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기존의 이 함축적 의미, 글의 요지, 주제 이 세 문항들이 간접 연계로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사실 출제하시는 분들도 이게 그 간접 연계로 함축적 의미 지문 같은 건 찾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편안하게 좀 비연계로 내신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여하튼
예전에 간접 연계로 출제되었던 많은 문제들이 이제 비연계로 출제되고 있다는 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시험장 갔을 때 이 지문 봤을 때 느낌이 완전 생소할 거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처음 보는 글의 주제를 잘 파악하는 능력만 키우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재미있게 선생님이 파악했던 부분은 어법, 직접 연계였던 부분이 이렇게 비연계로 출제된 지문들인데요. 이 어법 문제가 이 비연계가 되면서 굉장히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걸 보니 문장 구조 안에서 이제 본동사를 찾는, 그러니까 기존에 굉장히 많이 반복됐던 수준의 어법이 다시 한 번 더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것도 여러분들 마음에 준비는 하고 있어야겠지만 어법 자체가 이 전체 시험에서 가지는 영향력이 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독해 구문 읽기 능력을 물어보는 게 어법 포인트, 어법 트렌드였다는 점을 좀 감안할 때 여러분들 길게 된 문장들의 본동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스스로 갖추고 있느냐, 그걸 좀 이렇게 스스로한테 한번 자문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빈칸 추론 직접 연계였는데 이게 비연계로 바뀐 부분들도 있는데, 이건 그냥 빈칸 추론 풀이 전략 자체를 잘 연습해서 전공법으로 풀이하는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는 부분이 직접 연계로 출제되었었던 무관한 문장, 그리고 순서 문장 삽입이 직접 연계로 EBS 교재 지문을 직접 활용해서 출제되었었는데 이게 전부 다 비연계로 출제되었다는 점이죠. 글의 흐름과 문장 넣기 그리고 무관한 문장 빼기는 여러분들 객관식이다 보니까 수능이 직접 평가를 할 수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들이거든요. 간접적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간접 쓰기 문항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항 중에 하나예요. 일단 요약부터 하면은 이게 더 낫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4번보다 더 자연스러워 보여서, 이런 식의 접근은 아주 곤란합니다. 3번은 안 되고 4번은 되는, 아까 3번이 답이라 그랬나요? 4번은 안 되고 3번이 답이 되어야만 하는 근거를 여러분이 지문에서 찾아야 돼요. 이건 좀 집중적인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9월 모의 평가를 기점으로 이제 3년 정도 기출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텐데, 적어도 35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39번까지 이어지는 간접 쓰기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원 기출문제를 꼭 좀 풀어서 평가원 논리를 몸에다가 좀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논리적으로 글이 전개되는가를 평가원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여러분도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좀 재밌게 봤던 부분은 예전에 비연계 출제됐던 1지문 3문항 여러분들 훈훈한 이야기로 글이 마무리되는 그 마지막 문제 3개가 간접 연계로 출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소재를 빌려와서 이렇게 글을 창작을 하면은 어떻게든 연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세 문항이다 보니 잘은 모르지만 선생님 일종의 뇌피셜로 이야기를 하면은 연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간접 연계 표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돌려 말하면은 EBS 공부와 평가원에서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만나게 된 평가원 문제는 완전히 색다른 지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조금 더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좀 혹독한 수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럼 근거들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동사 중심의 어휘가 필요한 이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두 문장을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르고 한번 읽어본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해요. 네, 스페이스바 누르고 돌아왔을 거예요. 해석해보면은 여기 cognitive란 단어랑 밑에 ecological이란 단어, 예전에는 주석, 그러니까 이 어려운 어휘라고 생각해서 출제진들이 미리 우리말 뜻을 주는 그런 어휘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 6월 모의평가를 보면은 여기 보면 ecological과 cognitive란 단어들이 전부 다 주석 어휘였던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휘 수준이 상당히 낮아졌다. 조금이라도 어려운 어휘라면 뜻을 주려고 한다라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이 주석이 나와 있는 단어가 거의 다 명사예요, 명사. 동사는 2개 수준밖에 없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영어는 명사가 엄청 많아요. 사실 사물이 엄청 많으니까 명사 단어가 엄청 많은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걸 다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동사만 충실하게 외우고 있으면은 거기서 형용사라든지 명사라든지 충분히 파생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보는 동사라면 반드시 가지고 가세요. 동사는 어휘가 어려우면은 이걸 쉽게 바꾸지 이걸 주석 주진 않더라고. 예, 그걸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요,
어떠한 문장을 읽고 그 문장의 핵심 정보를 정리를 하는 게 아까 말했던 이 처음 보는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과 직결되는데, 무엇이라는 소재는 명사겠지만은 이게 어떻다라는 설명은 반드시 동사 아니면 형용사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동사의 뜻을 줘버리면은 이 문장을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동사의 뜻은 단어를 쉽게 바꾸지 주석을 주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학생의 입장에선 동사는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 거죠. 네, 두 번째. 처음 보는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여기 밑에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에서 나왔던 지문이에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한번 읽어본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합시다. 네,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에 가까워요. 이게 빈칸 추론 문제로 나왔었는데, One way in which someone's loyalty might be expressed is through a tendency to identify herself to the object of her loyalty. 그러니까 충성을 표현한 어떤 대상과 자기 스스로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충성심을 갖다가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내용이고, 뒤에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클럽에 대한 이야기가 사례로 나오고 있어요. 이 내용이 지금 어휘 추론 문제에서 이 두 문장 읽어보고 다시 돌아올까요? 네. 그대로 나온 거죠. 그런데 학생 입장에서는 두 개 지문을 놓고 봤을 때, 아, 이 지문이 연결되었네 라고 인식할 수 있지, 수많은 영어 독해 연습 그리고 수능 특강, 이제는 수능 완성까지 풀고 있잖아요. 그 수많은 지문의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어서 시험장 갔을 때 이게 그때 풀었던 지문의 기억으로 도움받기는 사실상 힘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지문을 읽고 주제를 추론하는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평소에 독해를 했었어야 한다는 거, 그 점을 좀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간접 연계라는 거는 거의 비연계에 가깝기 때문에 새로운 지문을 보고 여러분이 주제를 이해하는 연습을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네, 마지막으로 The Curse of Knowledge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지식의 저주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들 무서운 이야기 듣고 나면은 계속 잔상 남죠. 이 무서운 이야기 듣기 전에 여러분으로 무서운 이야기를 일단 들어버리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글의 흐름이라든지 문장 삽입, 이 문제는 여러분이 충분히 고민해보지 않고 답을 알면은 그때는 단서가 보여. 그러니까 답을 알지 못한 채로 여러분이 계속 읽어서 단서를 찾아내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돼요. 선생님이 아는 수학 선생님께 수학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냐라고 여쭤보니까 답지를 보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정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어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그런 부분이 이 글의 흐름과 문장 삽입 부분인 것 같아요. 3번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이 찾아야 합니다. 아니, 3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답지를 보고 또 들어오면 단서가 보여. 그러니까 그냥 완전 새로운 글에서 어느 게 답일지를 여러분이 일일이 소거해가면서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근거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답지를 보는 이런 방식으로 기출문제 풀이를 해야 여러분들이 글의 흐름, 문장 삽입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글의 흐름, 문장 삽입을 극복해야지 여러분이 원하는 1등급에 도달할 수도 있고요. 모든 문단은요, one paragraph, one main idea. 하나의 단락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하나의 주제를 전달하는가가 두 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가 grammatical cohesion, 약간 좀 학술적인 이야기니까 그냥 듣고 넘기세요. 응집성이라는 걸 만들고요. 눈에 보이는 단서로 응집성을 만들고, 두 번째로는 logical coherence라고 그냥 그럴듯하게 흐름상 글이 그렇게 이어질 것 같아. 요건 눈에 보이지 않는 속성이긴 한데 논리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을 것 같아. 시간 순서라든지 원인 결과라든지 그런 것들이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글을 읽다 보니까 문제를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명백한 단서가 있는 걸 선호하게 되어 있어요. 글의 흐름이라든지 문장 삽입 문제에서는.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이 대명사 단서라든지 such라든지 do so, 그러하다, 이게 가리키는 앞에 동사랑 목적어가 뭔지를 찾는 연습, 그리고 연결사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집중적으로 연습을 했을 텐데, 최근 평가원에서 이 방향으로 조금 넘어가려는, 그러니까 명시적인 대명사 단서라든지 서치 같은 단서보다는 흐름상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분류학에 따라서 이걸 이쪽에 넣는 분도 계시는데, 동의어 사용을 응집성에 넣는 분도 계시는데, 유사한 동의어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글의 흐름이 이어지는 걸 찾게 만든다거나, 대표적인 걸로는 말바꿈. 말바꿈의 사례가 여기 밑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이 부분이 이렇게 말바꿈이 되는데 왜 그런지 스페이스바 누르고 읽은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네, 이거 맞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one thing and another 이라고 되어 있죠. 별개란 뜻이에요. When citizens don't know something and realize it. 그러니까 시민들이 모르다가 그걸 깨닫는 것과 when citizens don't know something but think they know it. 모르지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완전 별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별개라는 이야기가 difference란 표현으로 가게 됐고요. 그리고 모른다가 ignorance, 그리고 모르지만 안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모르면 자기가 모르는 건데 자기가 모르는데도 안다고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조금 합리적이지 못한 거잖아. 그죠? irrationality로 이 부분을 이렇게 받는, 요게 전형적인 말바꿈이에요. 이게 9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글의 흐름 문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이런 식의 말바꿈에 여러분이 익숙해져야지 글의 흐름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두 개는 여러분 좀 익숙하게 기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150단어에서 170단어 사이로 여러분들 하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글들을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글에서 어떠한 자기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을 하려면 이 두 가지 유형의 글 전개 방식을 가장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장이 만약에 이러한 전환하는 내용이 있다면은 흐름상 앞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주어진 문장이 부연하는 내용이라면은 흐름상 중간 부분이나 후반부에 위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배경 지식은 가지고 있대. 실제 문장 삽입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 주어진 문장을 꼼꼼하게 읽고, 이게 왜 3번이 아니고 4번이어야 하나, 왜 4번이 아니고 3번이어야 하나를 스스로 계속 따져 묻는 연습을 미리 지금 해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친구들이 두 개를 두고 고민을 많이 해요.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단락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넣어야 되나 여기 넣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여기 선택하면 답이 여기, 여기 선택하면 답이 여기,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은 잘 잡을 수 있어. 궁극적인 단서가 있을 건데 그 단서를 놓쳐가지고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개년 기출문제 풀이 전부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전부 다 하면 좋죠. 근데 전부 다 할 시간이 없다면 적어도 글의 흐름과 문장 삽입에 있어서는 꼭, 글의 흐름과 문장 삽입 중에서는 반드시 문장 삽입에서는 기출풀이를 해야 여러분들 원하는 성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설명을 토대로 여러분들 좋은 성적 9월 모의평가도 얻었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수능도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선배님들이 어떻게 영어 공부를 했는지를 지금 교육청에서 그 친구들을 섭외를 해서 영상을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선생님 영상 뒤에 이어서 바로 그 영상 이어질 테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인 21학번 홍윤기라고 합니다. 이번에 수능을 통해서 연세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었고요. 대구시 교육청에서 기회를 주셔서 이제 선배가 들려주는 과목별 학습 전략 콘텐츠라는 타이틀로 만나 뵙게 되었네요. 저는 우선 수능으로 대학을 갔기 때문에 입시에 대한 자세, 특히 수능에 대한 자세한 마음가짐 등 정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비록 수능으로 대학에 합격하긴 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수시였습니다. 사실 수시를 준비하다가 어떻게 정시가 성적이 잘 나온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수시와 정시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 아닌 어느 정도 서로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전형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면서 가는 거를 일단 얘기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제가 한 얘기, 수시와 정시가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이 중요한 이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은 이제 저희와는 다른 교육과정을 통해서 2022 대입과정 변화를 통해서 저희와 조금 다른 수능을 치게 되었어요. 이제 국어나 수학에서도 선택 과목이 생기고 뭐 문과와 이과가 수학을 같이 본다든지 그런 말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선택 과목이 도입되고 또한 수시 최저 등급 충족도 강화가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시의 비중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수능을 잘 치는 법을 제가 아무래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일단 수능을 잘 치려면은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제 이야기를 6모 때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진정한 수험 생활의 꽃은 6월 모의고사 때부터 아닐까 생각을 해서요. 저는 사실 6월 모의고사 때는
틀릴 수 있는 걸 마음껏 틀리자라는 마음가짐을 가졌어요. 왜냐면은 평가원에서 가장 최신 트렌드로 내주는 문제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평가원의 트렌드와 어떠한 맞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 공부를 잘못했는지 또는 잘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고 또 평가원은 이번에 어떤 스타일로 문제를 내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충 친다는 말이 아니고 내 약점을 확실하게 알고 갈 수 있도록 그 약점을 보완하자. 이게 실제 수능이 아니라 모의고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릴 수 있는 건 마음껏 틀리자는 마음가짐으로 시험을 쳤어요. 그리고 국모에서도 마찬가지로 약점 보완을 위해서 틀릴 수 있는 건 마음껏 틀리자는 마음가짐을 그대로 유지하고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육모나 구모에 비해서 수능 성적이 잘 나온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수능만을 바라보고 달렸기 때문에 육모나 구모에서는 최대한 제 약점을 많이 알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했어요. 음, 그렇다고 해서 6월을 모의고사랑 9월 모의고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많이 틀려본 거고요. 제가 이걸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지나간 성적을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틀린 것은 오답을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지만 그거와 별개로 마음가짐 쪽에서는 내가 이만큼 성적을 받아왔는데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떨쳐내고 편안하게 수능을 치면 좋겠어요. 저는 육모와 구모는 실전처럼 긴장하면서 쳤고 수능은 편안하게 쳤습니다. 아마도 그게 이런 결과를 불러왔던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다면은 우선 수능을 편안하게 칠 수 있는 방법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컨디션 조절입니다. 아무래도 제 수능 고득점의 비결을 물으신다면 저는 컨디션 조절이라고 답을 하고 싶거든요. 저는 원래도 그 장도 조금 안 좋고 그리고 아침 잠도 많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이 아주 필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수능 2주 전부터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항상 똑같이 맞추고 12시에 자서 아침 7시 반쯤 일어나는 그 생활을 계속 유지했고요. 그리고 평소 자던 낮잠도 전부 줄였고 식단 또한 그 수능 때 먹는 식단으로 계속 도시락을 유지해서 싸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몸을 완벽하게 수능에 맞춰놓고 나니까 수능 당일날 컨디션이 운이 좋게도 정말 쌩쌩한 컨디션으로 시험을 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도 조금 연관이 있는데 제가 모든 준비를 다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논술도 포함이 되거든요. 논술이랑 수시, 정시 세 개 전부를 저는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수능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수능을 조금 못 치더라도 저에게는 아직 학종과 논술이라는 두 가지 무기가 더 남아있다. 이런 생각으로 수능을 쳤더니 조금 마음가짐을 편하게 해서 수능을 칠 수 있었던 것 같고 덕분에 그 1교시 국어를 긴장하지 않고 잘 쳤고 그게 2교시 수학부터 마지막까지 쭉 이어지면서 어떻게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1년 동안 공부하면서 가장 괜찮았던 점과 조금 후회했던 점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가장 후회했던 점은 바로 그 과목을 밀어놨던 점입니다. 과목을 밀어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학기 초만 해도 국영수를 위주로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탐을 거의 조금 버려놓다시피 했어요. 왜냐면 사회과 탐구 요거는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했고 나중에 점수를 채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실력을 금방 쌓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사탐도 사탐 나름대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무엇보다도 수시에 학종에서 중요한 시험은 전부 1학기에 몰려있는데 저는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탐구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내신도 많이 못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종에서도 조금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이게 정시 공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여러 가지 악영향이 계속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사탐뿐만이 아니라 한국사라든지 아니면 뭐 화작, 언매 이런 조금 덜 메이저한 과목들을 조금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버려주시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모든 걸 좀 잡고 가주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 정말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그 꿀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에 제가 영어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리라고 이제 전달을 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꾸준히 1등급을 받아왔기 때문에 비록 국어 국문학과지만 계속해서 영어를 1등급 받은 비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게 됐네요. 그래서 일단 영어 하면은 당연히 독해력이죠. 특히 이제 여러분 세대는 점점 EBS 직접 연계도 간접 연계로 바뀌고 연계율 자체로 떨어지기 때문에 진짜 암기보다는 여러분의 그 실력이 조금 더 중요해졌어요. 이 실력이라 하면 당연히 독해력을 뜻하고, 이 독해력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문법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문법이 물론 영어 45문제, 45문제 중에 딱 한 문제만 차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비중이 절대 적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문법을 통해서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 이거를 통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문장에서 필요한 정보만 뽑아낼 수 있어요. 이러면은 이제 정확도도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시간도 벌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능력은 기본적인 문법 공부와 더불어 어휘 공부라고 생각해요. 특히 동사나 형용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동사나 형용사를 모른다면은, 그러니까 지문에서 그 문장 안에 들어있는 동사나 형용사를 모른다면은 그 지문의 맥락 자체를 파악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기본 필수 어휘 정도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어휘가 됐다면은 어휘와 문법이 결합하면은 이게 곧 독해력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상승된 독해력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영어 모의고사를 풀어야겠죠. 영어 모의고사는 아무래도 모든 수능 과목들 중에서 가장 많은 전략과 스킬들이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영어에서 뭐 듣기를 듣는 동안 뒤로 넘겨서 문제를 푸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어려운 빈칸이나 순서벽 문제를 버리고 오로지 90점, 1등급 아슬아슬하게 커트라인만을 맞춘다는 목적으로 문제를 푸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메인이 되는 전략은 바로 그 고득점 문제를 풀어내는 스킬이에요. 뭐 빈칸 푸는 방법이라든지 순서를 푸는 방법, 삽입을 푸는 방법,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서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저도 사실은 그 저만의 스킬이라고 해야 될까? 어느 정도 스킬을 만들긴 했어요. 그런데 제 스킬도 들어보고 제 스킬도 연구해보고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푸는지도 보다 보니까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떤 스킬이든 간에 그 지문의 주제를 파악하고 흐름을 잡는 게 중요해요. 원론적인 얘기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 능력을 바탕으로 이제 각각의 스킬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게 변형되는 거기 때문에, 말로만 들어서는 조금 어렵죠.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은 빈칸으로 해볼까요? 아무래도 제일 영어 하면 딱 떠오르는 문제니까. 빈칸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빈칸이 있으면은 빈칸에 들어간 문장을 먼저 보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한번 생각해봐요. 이 빈칸에는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내용이 예측이 되면은 빈칸의 밑에를 한번 읽어봐요. 왜냐면은 예측이 됐다는 거는 어느 정도 틀이 잡혔다는 거고, 그 밑에는 이제 빈칸에 대한 부가 설명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만약에 예측이 되지 않았다면은 제일 위로 올라가서 처음부터 천천히 정독하면서 읽는 거죠. 이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독해력과 그 주제 파악이에요. 문장 구조를 알아야지 이제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예측할 수 있고, 또는 예측을 못하더라도 위에서부터 읽어 내려오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제를 파악한다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지문을 관통하는 주제를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내용이나 어려운 내용 또는 모르는 어휘나 단어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맥락에 맞춰서 구분하면서 읽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이기 때문에 확실히 여러분들이 모든 문장을 해석해내는 거는 조금 많이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주제 파악하고 흐름을 잡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부족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수학과에 입학해서 현재 1학년에 재학 중인 서은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6월 모의고사도 끝났고 한창 더운데 곧 여름방학도 시작되니까 다들 주변에서 방학인데 소중하게 시간을 보내야 된다,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런 말들 많이 듣잖아요.
이렇게 더워서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심리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보고자 1년 먼저 대입을 했던 선배 입장에서 작은 조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정시로 대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수시 전형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수험 생활을 한번 겪은 입장에서 여러분께 짧은 조언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저는 6월 모의고사 때 영어가 3등급이었다가 수능 때 1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어 위주의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6월 모의고사가 끝난 이 시기에 6월 모의고사를 생각보다 잘 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노력한 결과를 얻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생각보다 점수가 조금 낮거나 아쉬운 성적을 얻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6월 모의고사 또한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지만 이 시험 하나에 일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영어 같은 경우에는 6월 모의고사에 비해 수능을 많이 잘 친 편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성적을 봤을 때는 6월 모의고사보다 수능 때 많이 떨어진 케이스예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를 아무리 잘 쳤더라도 그렇다고 아무리 못 쳤더라도 너무 자만하셔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낙심하셔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6월 모의고사는 어쨌든 수능으로 가기 위한 과정 중 하나이고 그냥 그간 해온 본인의 실력을 점검하는 기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잘 쳤다고 너무 자만해서 긴장감을 풀으시면 저처럼 수능을 조금 못 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너무 낙심하시지 마시고 못 치신 분들은 이제 어느 부분에서 부족했는지 잘 점검해보고 그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름방학 때는 특히 덥기도 하고 1학기 동안 달려오는 게 있으니까 체력적으로도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무리하기보다는 본인의 페이스를 잘 유지하면서 체력 관리도 잘 해주셔야 돼요. 너무 힘들겠죠? 힘들더라도 이제 할 건 해야 되지만 너무 밤을 샌다거나 카페인에 너무 의존한다거나 그러지는 마시고 체력 관리 잘 하면서 밥 잘 챙겨 먹고 잠도 적당히 잘 주무시면서 공부를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플래너나 계획표를 굉장히 잘 활용을 했어요. 여름방학 때도 일단 방학이라는 기간이 길진 않지만 어쨌든 여러분에게 자유가 주어진 자습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수행평가나 과제에 얽매이지 않고 눈앞에 주어진 목표와 이제 본인의 페이스에 맞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2주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이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할지 잘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플래너를 활용할 때 일단 분기별로 계획을 먼저 나눴었던 것 같고 달마다 계획을 또 땄었어요. 이제 매달 풀어야 할 문제집이나 그런 모의고사를 양을 정해두고 이제 그거를 또 주간으로 쪼개서 계획을 짰었어요. 일단 월마다 모의고사 몇 점까지 점수를 올려보자 이런 계획을 잡으면 개념 공부를 병행하면서 이제 모의고사나 그 이외에 엔제 같은 문제풀이도 많이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달마다 이제 크게 뭐 어떤 엔제를 다 풀겠다 혹은 어떤 모의고사를 다 풀겠다 이런 계획과 함께 점수를 어디까지 올려보겠다라는 계획도 함께 짜주시고 그거에 관해서 이제 자기가 어떤 문제를 얼마나 풀겠다 이런 계획도 짜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달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간에 매주 그걸 또 쪼개서 계획을 짜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를 일간으로 구별을 해서 나눠서 매일 적당한 양의 문제를 풀고 이제 주말엔 피드백을 하는 형식으로 저는 주로 공부를 했었어요. 이렇게 플래너를 쓰면서 계획에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스스로 피드백하기도 좋고 뭔가 막연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간다는 느낌보다는 일단 매일매일 해야 될 거를 차근차근 해나간다는 느낌이 있어서 멘탈 관리에도 생각보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표나 이런 플래너도 잘 활용해서 시간을 소중하게 잘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정시를 준비한 입장에서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바라봤을 때 이제 자소서를 써야 할 시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소서를 준비한다고 수능 공부나 그런 다른 공부에 약간 소홀해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친구들의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고 보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자소서를 준비를 하되 열심히 준비해야겠죠? 열심히 준비하되 이제 수능에 너무 소홀해지지 말자 이거를 다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수시로 대학을 가시더라도 최저는 맞춰야 되잖아요. 제 주변에도 최저를 못 맞춰서 재수를 하게 된 그런 케이스도 있고 수시에 떨어지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정시까지 가게 된 케이스도 많이 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수능 공부도 어쨌든 중요하다는 거니까 수시를 준비하더라도 수능 공부는 끝까지 잡고 이제 자소서 쓰는 시간과 수능 공부하는 시간을 잘 분류해서 여러분이 시간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수능 때까지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런 시간이 남았잖아요. 이 기간 동안 이제 시간 관리도 잘 하시고 모의고사 특히 실전 모의고사를 지금 많이 풀잖아요. 곧 이제 많이 풀 시기가 되잖아요. 이때 절대 일일비 하지 마시고 약간 매번 모의고사 풀 때는 그냥 자기가 어느 정도 풀 수 있는지 체크한다는 느낌으로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모의고사 결과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조금 못 치더라도 이제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되는지 스스로가 알고 체크하면 되니까 너무 못 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잘 나온다고 해서 그 과목의 공부량을 줄여버리면 그 다음부터 다시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잘 나온다고 너무 자만하셔도 안 돼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 저는 이과긴 했지만 영어 과목이 가장 큰 성적 상승폭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된 비결 아닌 비결을 얘기하자면 저는 영어의 기본적인 실력도 중요하고 뭐 연계 문제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체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어 같은 경우가 점심시간이 지나고 치는 과목이잖아요. 1교시 국어를 치고 2교시 수학을 치고 나서 점심까지 먹고 영어를 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1, 2교시 내 집중력을 다 쏟아내서 조금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특히 모의고사는 수능에 비해서 긴장감이 조금은 덜하다 보니까 잠이 올 수도 있어요. 솔직히 듣기 풀 때 다들 조금씩 졸리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체력도 굉장히 영어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의고사 하나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꼭 길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신적인 체력. 그래서 매일 저는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 자습 시간에 점심시간 직후에는 항상 영어 듣기를 듣고 영어 모의고사를 하나를 통째로 풀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대 솔직히 영어 공부를 안 하더라도 다들 졸리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때 영어 듣기를 하면 처음엔 진짜 졸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몸에 익기도 하고 이제 그 시간대에 집중하는 연습이 돼서 그런지 집중이 흐트러지거나 졸리거나 이런 거는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다들 신체 리듬을 맞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다른 과목보다도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체 리듬 맞추는 연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밥 먹고 나서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나서 자습시간에 모의고사 전체를 풀기 부담스러우시면 영어 듣기라도 이제 꼭 풀어주시는 그런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어 연계 문제 관련돼서 올해 연계 비중이 많이 줄어들어서 혼란스럽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저는 연계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어요. 연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들 말을 하지만 저는 연계 문제 공부를 통해서 이제 시험장에서 연계 체감을 해서 그거에 덕을 보겠다는 생각보다는 EBS 교재를 그냥 다른 문제집에 비해서 가격도 싸지만 질 좋은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또 다른 문제집으로 생각하고 풀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출을 여러 번 돌리고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고 본인이 약한 문법 같은 부분을 열심히 공부를 하되 이제 EBS를 점검용으로 많이 풀었어요. 저는 처음에 1회독 할 때는 점검용으로 다 풀고 이제 틀린 부분이나 그런 거는 그냥 기출 분석하듯이 분석을 해주고 나중에 이제 막바지에 다 돼서 문제 전체 지문을 한 2번 정도 더 훑어주는 식으로 크게 막 뭐 모의고사 EBS 연계 지문을 모의고사에서 이제 찾아내겠다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계에 너무 집중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계를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영어 기초 실력 자체를 늘리셨으면 좋겠어요. 단어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는 건 당연하고
구문 공부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장을 읽는 방법이나 끊어 읽는 거 이런 거는 분명히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게 확실하거든요. 약간 감도 중요하고 그래서 매일 꾸준히 여러 지문이나 여러 문장을 읽으면서 이제 영어 문장을 읽어내는 감을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영어는 가장 중요한 게 체력이랑 기본 실력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얘기지만 단어가 제일 중요하고 연계도 분명히 중요하긴 하지만 연계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영어 문장을 읽는 실력을 늘려라. 이거 두 가지를 가장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전 정시를 준비했던 입장에서 정시생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자면 멘탈도 많이 나가실 거거든요. 다들 수시 준비하고 자소서 쓰고 할 때 본인은 뒤에서 묵묵히 공부를 해야 되니까 힘드실 수도 있어요. 많이 다들 수시 붙었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도 다들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수능이 끝나고 다른 친구들 수시 붙은 친구들 그냥 놀 때 진학사나 UA 이런 거 돌리면서 어느 대학교 갈지 또 고민도 해야 되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제 대학교를 가면 그래도 조금 더 행복한 생활을 할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얼마 많이 남았다면 많이 남았다고 할 수 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저 또한 그랬었고 이제 이 시간을 그 누구보다 소중히 사용하셔서 올해 원하는 결과를 꼭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더운 시기에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많이 힘들 텐데 몸 관리 잘 하시고 이제 고3 분들은 이제 백신도 맞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몸 관리 잘 하시고 수능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다들 같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요. 저도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조금만 더 고생해 주세요. 파이팅!